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이제야 평온을 찾은 한 어머니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정우와 둘째 민호가 있어요. 두 아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걱정시켰지만 특히 큰아들 정우 때문에 겪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정비소를 운영했고 저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가게를 도왔죠. 그래도 두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무던히 애썼어요. 특히 정우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었고 IT 회사에 취직해서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큰아들 정우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32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본 아이였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워낙 순진한 아이라서요. 정우가 데리고 온 여자는 수연이라는 아이였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참 예쁘고 단정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예뻤고 무엇보다 말씨가 곱더라고요. 직업은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정우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정우가 수연이를 정말 많이 아꼈거든요. 생전 연애 한 번 못 해본 아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였으니까요. 수연이가 뭘 좋아한다고 하면 정우가 바로 사다 주고 수연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정우는 정말 수연이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평생 모아온 적금을 털어서 수연이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 적도 있어요. 700만 원짜리 가방이었는데 저는 그때 말렸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그런 비싼 선물을 하는 게 맞느냐고 했죠. 하지만 정우는 수연이가 그 가방을 갖고 싶어 한다면서 기어이 사줬어요. 그때 정우가 하는 말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수연이가 자신 같은 사람을 사랑해준다는 게 너무 고맙다면서 수연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정말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정우에게 예쁘고 매력적인 수연이가 다가온 거니까 정우는 꿈만 같았을 거예요. 수연이를 잃을까봐 항상 전전긍긍했고 수연이가 조금만 시무룩해도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수연이도 그런 정우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직접적으로 뭔가를 사달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매장 앞을 지나가면서 저 가방 정말 예쁘다. 저런 옷을 입으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은근슬쩍 표현했어요. 정우는 그런 말만 들어도 바로 사주고 싶어 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수연이는 정우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교묘하게 갖고 싶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정우는 수연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했어요. 수연이와 사귄 1년 동안 정우가 수연이에게 쓴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명품 가방, 옷, 신발, 액세서리에 매달 데이트 비용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은 넘었을 거예요. 정우 월급의 대부분이 수연이에게로 갔던 거죠. 저는 처음에는 정우가 사랑에 빠져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처음 사랑이니까 좀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수연이의 요구가 많아지는 게 보였어요. 항상 뭔가를 원했고 정우는 그걸 다 들어줬어요. 수연이는 정우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정우는 정말 기뻐했어요. 드디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연이가 결혼 조건으로 내놓은 게 좀 이상했어요. 신혼집은 전세로 구하되 보증금은 정우가 다 부담하고 결혼식 비용도 정우 쪽에서 많이 부담하자고 했어요. 자신은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그것도 흔쾌히 승낙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건데 돈이 문제가 되느냐는 식이었죠. 전세 보증금을 위해 정우는 자신의 적금을 모두 털고 대출까지 받기로 했어요. 상견례를 하자고 했을 때 수연이가 좀 미루더라고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수연이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수연이 부모님은 조용하고 점잖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수연이와 닮은 점이 별로 없었고 가족 간의 대화도 어색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성격 차이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사람마다 가족 분위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수연이가 착한 아이라는 거였으니까요. 결혼 날짜도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정우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면서 수연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추석에는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면서 정우와 함께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에 미리 저희 집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인데도 명절이라고 인사 온다고 한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 장을 보면서 수연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 재료들도 함께 사려고 했어요. 원래는 집에서 시장이 좀 멀어서 항상 마트로 가곤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시장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전통시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는데 앞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수연이 목소리 같았어요. 수연이가 여기 왜 왔을까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정말 수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수연이가 어떤 중년 여성과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는 제가 상견례에서 만났던 수연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더 이상한 건 수연이가 그 여자를 향해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올 추석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지, 제수용품은 뭘 사야 할지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마치 진짜 며느리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분명히 수연이가 맞았어요. 더 가까이 가서 몰래 보니까 수연이와 그 중년 여성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아 보였어요. 정말 친밀해 보였거든요. 수연이가 그 여자의 팔짱을 끼고 다니면서 정말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연이 옆에 있던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는 우리 정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우리 예비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고 다른 여자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잠깐 숨어서 더 지켜보니까 수연이가 그 남자와 정말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손도 잡고 다니고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수연이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이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죠. 시장 한쪽 구석에서 저는 수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다른 여자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지, 저 남자는 또 누구인지 말이에요. 수연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수연이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였어요. 저 남자가 수연이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였고, 저 중년 여성이 그 남자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미 2년째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정우와의 관계는 뭐였을까요? 수연이는 뻔뻔하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하더라고요. 정우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정우에게 접근했다는 거였어요. 정우가 순진하고 여자 경험이 없다는 것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는 결혼을 미끼로 최대한 많이 정우의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수연이의 말 한마디면 뭐든 해주는 정우였으니까 아마도 수연이한텐 쉬운 일이었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정우가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가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니요. 상견례 때 만났던 부모님들도 가짜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색해 보였던 거였고요. 저는 수연이에게 당장 우리 정우에게서 손 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도 다 돌려주라고 했죠.
수연이는 울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수연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정우도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정우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회사도 며칠 쉬었죠.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수연이는 그 이후로도 정우에게 계속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왜 갑자기 연락을 안 받느냐고 화를 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수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시는 우리 아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만약 계속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수연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준 선물들도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정우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면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봤지만 연애 과정에서 준 선물을 되돌려받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가 애초에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 목적으로 접근해서 선물을 받아낸 다음에 헤어지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연인 사이의 증여로 봐서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사기 혐의를 적용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민사소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고 소송 비용까지 생각하면 더 손해라고 했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어요. 돈도 날리고 마음도 다쳤는데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결국 정우는 그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법적으로 되찾기는 어려웠거든요. 정우는 이 일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정우는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어했어요. 첫사랑에 대한 배신감과 잃어버린 돈에 대한 허탈감이 컸죠.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겼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정우가 다시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회사 동료를 통해 소개받은 아이였는데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무엇보다 자립적이고 경제관념이 확실한 아이였죠. 지금은 그 아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우도 이제는 수연이 일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수연이 때문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국 치유되었어요. 수연이는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다른 누군가를 또 속이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장에서 수연이를 우연히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우가 더 큰 피해를 입을 뻔했거든요. 결혼까지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요즘 세상에는 수연이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경제적 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의 연애 상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확인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우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수연이는 정우의 돈은 좋아했지만 정우라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정우의 아내는 정우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함께 해준 사람이에요. 정우의 과거도 모두 알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아 하죠.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둘째 민호도 형이 겪은 일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해요.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의 진심을 잘 살펴보고 너무 성급하게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두 아들 모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우는 착한 아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민호도 좋은 사람 만나서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저 역시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의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은 정말 교묘하게 접근하거든요. 중요한 건 빨리 발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녀들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사랑을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우리 정우처럼 말이에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